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요. 북극곰 아시죠? 이제 하얀 색깔 곰. 자, 이 북극곰 이미지를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3초를 셀 테니까요. 이 곰에 대해서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 보세요. 자, 준비 시작. 1, 2, 3. 생각을 하지 않는데 성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북극곰 생각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게 끊임없이 더 일어나는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실험은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통제가 아닌 이해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이런 식으로에 대한 상상을 한 번 더 하고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통제하고 이 불안을 느끼지 말자라고 접근을 하거나 이 불안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자고 접근을 할수록 생각은 더욱더 깊어지고 감정은 더욱더 진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연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우리가 미리 불안하고 걱정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발 물러 바라보듯이 내 마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한다면 끝도 없이 걱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하는 공부의 결과가 잘 될까? 10년 뒤에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뭔가 지금 내가 마음에 쓰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할까? 여러 가지 상황, 특히나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불안을 느끼곤 하는데요. 아주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극단적으로 제가 이제 강연을 마치고 이 건물에 나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내가 예측은 할 수 없을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을 아무렇게나 보내도 된다? 그냥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미래를 모두 예측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결과를 이뤄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신경을 쓰고 어떤 일을 할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반복하면서 더 불안해지는 마음을 경험하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지내다 보면 그 부분에 몰입이 되고 구태여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아주 드문 가능성의 부정적인 일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시뮬레이션 되면서 느끼는 불안을 느끼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한다고 해서 어떤 계획으로 얼마나 준비를 한다고 해서 미래에 무조건 시험이 붙을지 안 붙을지는 모를 거예요. 모든 수험생 분들이라면 아마 당연히 이런 고민 하실 거예요. 내가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그죠? 이 시험의 결과가 잘 이루어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생각이죠. 미래의 일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걱정이 들 때 어떤 고민이 시작하냐면요. 일단 이 시험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그거라서 그래요. 그에 대해서 대책이 서 있어야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오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몰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들을 쌓아간다고 해서 꼭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올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내가 하루하루를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다 보면 그때그때 나의 목표에 따라서 나에게 좋은 일상을 보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쌓여서 어떻게 내가 행복해질지 내 삶이 어떻게 좋아질지도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 마음은 내 삶에 충분히 몰입이 되고 불안한 마음에서 조금 더 벗어날지도 모르겠어요.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몰입하다 보면 불안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해 주는 관점이죠.
북극곰 생각을 하지 말자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 자꾸 떠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주는 관점. 그것이 그만큼 나한테 소중하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을 할지, 나를 좋아해 줄지 좋아해 주지 않을지, 그것은 나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한테 그것이 달려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것이 나한테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붙잡곤 하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 근데 저는 그보다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잊자, 그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죠. 저는 미래를 예측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내 삶에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일 거예요. 누구나 원하는 삶의 형태가 있고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꿈을 꿀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하면 노력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도 있죠. 다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마음에 그 생각들이 너무 가중이 되어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미래를 다 예측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지, 그게 예측이 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힘들다는 느낌만을 반복해서 느끼시진 않는지, 불안이 심해지기 때문에 더 예측하려고 하고 더 예측하려 할수록 가능성이 낮은 불안한 일들까지 시뮬레이션이 되고 상상이 되면서 더 불안해지시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진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가 미래를 생각하고 예측하는 마음이 실제로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끄는데 힘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불안을 야기시켜서 내가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에까지도 지나친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나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예측하려고 했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어찌할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찾아오고 의문이 찾아올 때는요, 과감히 몰라 라고 말을 하는 용기를 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마치고 집에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혹은 뭐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일, 제가 원하는 일들이 제가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질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와 도움을 잘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기울였거든요. 그것들은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영상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실지, 힘이 되실지 않을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생각을 더 옮겨가 보시면 어떨까? 알 수 없는 미래는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미래가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그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념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시간이 나에게 너무 큰 의미로 느껴진다면 아마도 그때 그 의미를 느끼는 마음이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미궁에 빠지게 하는 그 함정에서 나와서 지금 이 순간, 어찌할 수 있는 지금 여기의 일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몰입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널 그렇게 만들었다. 세상, 이 이상한 세상에서 마음이 그렇게 안 되면 그것도 더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마음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 아닌가? 혹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마음이지.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답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얼굴도 바꾸고 몸도 바꾸는 세상입니다. 막 장기도 갈아 끼우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마음도 바꾸고 싶어 하죠. 하지만 동시에 누가 여러분께 와서
마음을 바꾸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 강하게 저항합니다. 왜 내 마음 네가 바꾸려고 하느냐. 내 스스로는 마음을 바꾸겠다고 하니 또 그게 또 잘 안 됩니다. 정신과 상담실에서 늘 이런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곤 합니다. 마음에 대한 첫 번째 입장은 바로 마음은 만들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경험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겪었던 경험의 총합이라는 주장이에요. 존 로크나 조지 버클리, 데이비드 흉 같은 철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빈섭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블랭크 슬레이트 혹은 라틴어로는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말 쓸 필요 없습니다. 하얀 도화지 생각하시면 돼요. 도화지에다가 여러분들이 크레파스로 무엇을 그리든지 그리는 대로 그림이 남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태어날 땐 백지인데 거기에다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경험주의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빈 서판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부모님하고 관계. 나 어려서 부모님이 맨날 불화하시고 싸우시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이 평화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전쟁통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 어려서 기아를 심하게 당해서. 부모님이 날 버리고 떠나서. 그래서 도화지에 큰 상처가 남았고 그게 지금의 내 마음을 결정한다는 식의 주장이죠.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마음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론적 주장을 악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빈 상태로 태어나니까 마음은 텅 비어 있고 거기에다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교육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범죄자가 살아간 이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은 왜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안 되는, 어떤 사람은 안 되는지 설명해 주지 못해요. 하지만 그렇게 주장합니다. 좀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다 입장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고정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왜 못 바꾸겠어요? 그냥 빈 도화지인데. 급기야는 성적 취향도 바꿀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동성애를 가지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동성애를 가진 분들한테 마음은 빈 서판이야, 도화지야. 거기다가 다시 이성애를 그리라고. 못 그릴 게 뭐 있니? 그러면 바뀔 수 있는데 왜 동성애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사람을 교육과 계몽을 통해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심지어 이런 시도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애착을 끊어버리려고 하거나 성적 욕망을 없애려고 하거나 두려움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계도해도 성욕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좋아하는 거는 너무 진화적으로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본성이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도저히 교육과 환경을 통해서 바꿀 수 없었습니다. 본성이었던 거죠. 반대의 입장,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게 다 유전이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다 부모님 마음이야. 부모 성격 네가 담는 거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네 애비가 하던 거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유전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보면 아버지의 성격 아들이 담고 엄마의 성격도 딸이 담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이 나의 과거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냈겠구나라는 걸 나의 아이가 행동하는 걸 보고 새록새록 상기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타고나는 것이라는 주장을 좀 어려운 말로 생득설이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테스형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임마누엘 칸트에 이르기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은 원래 어떤 주형을 가지고 타고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어로는 네이티비즘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아마 철학 개론 시간에 뭐 이데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동굴의 비유 뭐 이런 거. 저도 다 까먹었지만 핵심적인 주장은 이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떤 거를 알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창조는 없어요. 다만 원래 있었던 걸 내 안에서 다시 꺼내는 것뿐입니다. 내가 어떤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원래 타고난 거고 그거를 발견한 것뿐이라는 주장이죠. 반려동물을 키우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갓 태어난 강아지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니까 세상을 처음 봤어요. 그러면 장난스럽게 한번 돌을 줘보세요. 얘는 돌을 처음 봤으니까 돌과 먹을 거를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돌도 와작와작 씹어먹다가 이 맛이 없네? 이러고선 돌을 뱉어버릴지도 모르죠. 아닙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한테 돌을 주는 건 애견인들이 볼 때는 참 공분할 일이지만 어쨌든 줘도 안 먹습니다. 강아지는 태어나서부터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이미 알고 태어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을 언제 봤다고 그 젖을 맛있게 빨겠습니까? 인간의 행동의 상당 부분은 이미 타고납니다.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좀 악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언론적 주장을 악용하게 되면 인간의 생각은 타고나는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놈은 어떻게든 똑똑하죠. 똑똑한 마음이 유전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의 자식은 그냥 시험도 보지 말고 대학에 합격시켜도 돼요. 뭐 똑똑할 게 뻔하잖아요? 범죄자도 마찬가지예요. 너 아버지 범죄자냐? 야, 그럼 너도 범죄자구만. 죄 안 졌지만 구속. 막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바보는 바보로, 천재는 천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남녀의 차이도 이런 식으로 그냥 고정화시켜 버립니다. 현재의 상황, 지금의 상황을 최상의 결과로 오인하는 부작용을 만듭니다. 인종차별, 남녀차별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주장, 근거로 활용이 되곤 했습니다. 진화적인 인식론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서 봅니다. 학습, 문화, 그리고 유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머리가 하나지만 사실상 이 안에는 머리가 세 개예요. 이 세 개가 또 어떨 때는 얘가, 어떨 때는 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개가 삼두정치처럼 합의해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찰스 다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생시에 내는 형태가 없는 조직 덩어리가 아니다. 빈서판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불멸의 영혼이 영원한 진리를 모은 것도 아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태어날 때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적 자극과 본성적인 진화한 형질들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인간의 최종적인 행동, 즉 마음을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아이베스 펠트라고 하는 동물 행동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각적 데이터로부터 실제 세계를 재구성하는 능력은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상정하고 있다. 이 지식은 부분적으로는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다. 부분적으로는 계통학적 적응의 일환으로 전해져 오는 데이터 처리 기전의 성취에 의한 것이다. 타고난다는 거예요. 후자의 경우는 세상에 대한 지식은 진화적 과정을 통해 획득된다. 말하자면 개인적 경험 이전의 선험적 지식이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경험에 선행하는 지식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아노 잘 치십니까? 인간은 피아노를 잘 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치는 형질 따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험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피아노가 없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피아노를 처음 본 사람도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된 건 우리의 마음속에 백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또 아니에요. 피아노를 치게 된 건 우리가 열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정교한 체성감각, 운동신경 능력 때문이죠. 이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세 층위로 나눠서 봅니다. 계통적 층위, 발달적 층위, 문화적 층위. 계통적 층위란
인류 조상부터 지금의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긴 진화사의 관점을 진화사적 맥락을 주목합니다. 발달적 층이란 우리가 태어나서 혹은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장하고 발달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학습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문화적 층위는 우리가 지금 당장 보고 느끼고 그리고 물들고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여러 층위의 진실이 모여서 이루어진 최종적인 결과물입니다.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걸 인간의 마음에 대한 진화적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생등론이나 혹은 환경 결정론처럼 명쾌하지는 않아서 이런 설명을 들으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다 그렇다는 거냐 이렇게 좀 못마땅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해는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공부를 할 때 느꼈던 거니까요. 조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이번 강의의 주제였는데요. 마음은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마음은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말이죠.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라 왜 바꾸냐는 거예요. 나치. 아돌프 히틀러가 제3제국을 만들면서 나치가, 즉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 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나치는 인간의 마음이 타고난다고 믿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타고납니다. 그런데 인종별로 사람들이 다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 마음도 다를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어떤 인종은 마음이 좋고 어떤 인종은 마음이 나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살 가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 가치가 없을까요? 마음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범죄자들, 정신장애인들, 혹은 이상한 생각을 하는 야만인들, 이런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한테 피임약을 줘요. 콘돔을 줍니다. 아기를 낳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한다고 했어요. 바로 아리안족입니다. 아리안족의 높은 계급을 차지한 똑똑한 여성들한테는 직업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교육도 받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에 애를 낳아야죠. 우수한 유전적 자질을 아리안족의 순수성을 잇기 위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짝도 이어줬어요. 우수한 아리안족 남성과 우수한 아리안족 여성을 서로 연결해 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고, 따라서 타고나는 마음 중에서 가장 우수한 마음들만 서로 교배를 한다면 점점점 아리안족은 우수한 인종이 될 겁니다. 생등론에 깊이 경도된 나치가 저지른 비극이었죠. 아돌프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등인종과 하등인종이 서로 섞이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반한다. 이 경우 고등인종인 아리안족의 소멸을 의미한다. 아리안족이 다른 하등인종에 피어 섞이게 되면 문화를 계승할 후손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들으면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은 이 주장에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딱 보면 어느 민족, 어느 인종이 더 세련되고 더 발전된 것 같은 문화를 이루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금방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도 있었는데 그냥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사실 이 나치가 얘기하는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상의 개념이에요. 그런 인종은 없어요. 우리가 혹시 이제 이란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란의 어원이 이 아리안하고 같아요. 아리안족은 이 페르시아 지역을 거쳐서 독일로 이동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아리안족들은 하등한 인종과 다 섞여가지고 순수성을 잃었는데 우연히도 독일 지역에 있던 아리안족만 순수성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인종을 최대한 보호해서 아리안족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인류가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니른베르크법을 통과시킵니다.
신체적 결함이 있는 70만 명의 어린이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 정신장애를 앓은 사람, 범죄자 혹은 이민족들을 다 죽이거나 단종을 시켜버립니다. 우월한 유전자를 늘리자는 이 거대한 목적 앞에서 다들 반항할 수 없었어요. 정부에서는 치료 시설로 아이를 보낸다고 하면서 부모의 동의 없이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고 치료소로 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처리됩니다. 어떻게는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나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니른베르크법을 적용했다면 그리고 나치가 망하지 않았다면 뭐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타나긴 했겠죠. 이런 식의 인종 차별은 물론 좋은 인종을 만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즉 방법론이 하나에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히틀러는 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의 인류의 목적은 더 우수한 인종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는 100년 후, 200년 후, 혹은 1000년 후에 가장 완전한 인류가 되기 위한 그 과정에 서 있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건 분명히 아니겠죠. 소비에트는 독일과 싸웠죠. 독일과 소련은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인간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도 완전히 달랐어요. 소비에트는 인간이 다 후천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소비에트는 프롤레타리아가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나라죠.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귀족이 아닌 사람, 교육을 못 받은 사람, 소위 말해서 좀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충분한 기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 바꿀 수 있어. 타고난 형질은 없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트로핌 리센코입니다. 트로핌 리센코는 심지어 생물학자였는데 심지어 DNA라는 건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DNA가 유전물질을 담고 있잖아요. 따라서 DNA가 담고 있는 유전물질을 인정하면 인간은 본성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타고나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DNA는 서방의 음모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니까 리센코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반대합니다. 네, 해결책은 아주 간단했어요. 시베리아로 다 보내버립니다. 리센코를 따르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이른바 리센코주의를 제창합니다. 후천적 형질은 유전된다는 거죠. 교육, 훈련, 선전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급기야 밀도 바꿀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데 이릅니다. 네, 밀, 우리가 이제 밀가루를 만드는 그 밀을 말입니다. 추나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밀을요 심기 전에 약간 추운 날씨, 추운 기온을 노출을 시키면 수확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미 경험 많은 농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리센코가 이걸 잘 보니까 추운데 한번 노출을 시키면 추나요법 처리를 받아서 수확량이 늘어난다? 후천적으로 바뀐 거니까 한 번만 하면 그 다음 세대에 나온 밀도 추나요법을 하지 않아도 추나요법을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리센코주의는 결국 소련의 대기근에 일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어떻게 보다 중요한 건 바로 왜예요. 우리 우울,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울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어떻게 우울한 마음을 바꾸어 줄 수 있을까요?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울함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유전자를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뇌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를 합니다. 아주 심한 우울증이 있을 땐 수술도 해요. 전기적인 자극을 주거나 자기장을 자극해서 우울감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본성을 좀 바꾸는 거죠. 정신치료도 해요. 설득, 대화, 그리고 무의식 속에 있는 갈등들을 탐색하고 해석하고 다시 돌려주면서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바꾸어주고 그리고 우울한 감정도 조금씩 치료해 나갑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왜 그래야 되냐는 겁니다. 왜 우울할까요? 왜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가요? 나의 배우자가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울하겠죠. 안 우울하면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가서 교육과 훈련, 선전으로 우울감을 줄여주겠다.
혹은 뇌를 조작해가지고 우울하지 않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면 저는 그런 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면, 남편이 죽었다면 우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마음의 고통의 진짜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비추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왜 바꿔야 되는지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학습과 문화와 유전의 산물입니다. 바로 진화적 세 층이라고 할 수 있죠. 동물학자 콘라드 로렌츠의 친구였던 니콜라스 팀버게는 동물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4가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거의 유일한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도 뭐 울부짖기도 하고 소리도 내지만, 새는 노래도 하지만, 인간만큼 복잡한 문법 구조를 이루면서 다양한 의사소통을 하는 동물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언어가 있을까요? 언어는 의사소통, 협력, 혹은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죠? 이걸 니콜라스 팀버게는 근연 원인 중에 기전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의학, 현대과학은 이 기전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합니다. 뇌의 각 부분들의 기능과 생리를 잘 밝히고 언어라고 하는 현상이 뇌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하나하나씩 밝혀나가고 있어요. 갓 태어난 애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말을 배웁니다. 만약에 첫 1년 동안 엄마 곁에서 크지 못한 늑대 소년 같은 경우에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9살이 넘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발견이 됐어요. 마을 사람한테. 말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정상적인 말은 성인이 돼서까지 끝까지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질은 다양한 발달적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언어처럼 세련되게 발달해 갑니다. 이걸 니콜라스 팀버겐이 근연 원인 중에 발달적 설명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언어는 언제 생겼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짧게는 한 17만 년 혹은 3만 년, 길게는 500만 년 이렇게 봅니다. 뭐 유력한 주장도 있고 조금은 그럴 법하지 않은 주장도 있지만 초기에 인류가 쓰던 언어는 아마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보다는 조금 더 원시적이었을 겁니다. 언어가 점점점 발달해 갔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서 다양한 방언도 생기고 다양한 어군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가 생겼을 거예요. 이를 궁극 원인 중에 진화적 설명이라고 합니다. 언어는 왜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이걸 궁극 원인 중에 적응적 설명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세계에 대한 진술 혹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진술을 위해서 언어가 나타나서 이게 언어를 가진 사람을 언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유리하게, 즉 높은 적합도를 가지도록 만들었다. 이게 궁극 원인 중에 적응적 설명이에요. 그런데 우울이나 불안 혹은 짜증이나 분노, 강박 뭐 이런 식의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근연 원인을 우리가 조금씩 밝혀나가고 있어요. 발달적 원인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 때문에 그래. 아니면 뇌 안에 무슨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 어떤 분자가 잘못돼서 그래. 그런데 궁극 원인은 몰라요. 원시인도 우울증이 있었을까요? 원시인도 불안해했을까요? 그리고 원시인의 불안과 우울은 과연 어떤 적응적 가치가 있었을까요? 아직 모릅니다. 모르면 겸손해야죠. 성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왜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는 아마 성형외과 의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형수술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한테. 왜 얼굴을 바꾸려고 하나요? 그걸 모르고 있다면 얼굴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큰 위안이 되지 않을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 때 위기에 처한 아이들은 보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다. 거의 부모님이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보다 낫다. 지구상의 어머니가 최고다.
태어나서부터 18개월까지. 그러니까 한 살 반, 돌잔치하고 한 6개월. 그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유니크하고 아주 특정적으로 자기를 돌보는 주 양육자하고 관계를 맺는 때예요. 그 사람이 자기 세계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시기다. 그게 바로 애착, 어태치먼트입니다. 유대감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기본적 신뢰란 말로도 표현하고요. 나를 위로해주고 챙겨줄 수 있는 존재가 나에게 존재한다 라는 걸 마음속으로 품고 그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 그 돌아가서 그 안전기지에서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이 경험을 하는 시기가 바로 18개월, 36개월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북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좀 어려운 거 배우셨잖아요. 임신기부터 출생 이후까지의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에 대해서. 오늘은 그거에 연관을 해서 이런 발달 단계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이제 단계별 과제들이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내용입니다. 평균치라는 거는 그냥 아이들마다 이렇게 찍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걸 합쳐놓은 거에 불과하다. 특정 범위 안에만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고 너무 빠르다고 또 너무나 우리 아이를 크게 막 영재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또 압박감을 주시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 과정이 모두 독특한 그 아이들마다의 단계를 밟는다는 거, 그리고 그걸 우리는 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 그 아이한테 맞게 뒤에서부터 그 아이 뒤에서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조금씩 함께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앞에서 막 잡아 끄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좀 전제로 하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드릴 말씀이 이제 이 청소년기로 이제 점차적으로 접근해가는 이 4단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의 초기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 대개 태어나서부터 18개월까지의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애착과 조절이 함께 발전하는 시기인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또래 상호작용, 이제 어린이집도 다니고 빠른 애들은 유치원도 시작하고 하면서 또래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자기 통제를 배워야 되는, 세상이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 통제, 자기 조절을 배우는 그 시기, 즉 36개월부터 대략 한 60개월까지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학교를 준비하고 학교를 가게 되면서 우정을 발전시키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자기의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나가는 공감력에 관련된 시기.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청소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거를 다 얘기하려고 하냐, 그거 물어보실 분이 있을 거예요. 청소년기는 이 애착, 조절, 공감 이 세 개가 다시 리피티션 되는 시기예요. 그게 성인기 수준으로 확 발전하는 점프업하는 시기가 되고요. 이 세 가지는 우리를 평생 동안 따라다닙니다. 애착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신뢰감, 그리고 조절이라고 하는 자기의 욕심을 좀 통제할 수 있고 자기의 욕구를 상황에 맞출 수 있고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공감, 이 세 가지 측면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인이 될 때까지, 아마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런 영향을 주고 우리의 정신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가지 기능입니다. 그게 발달하는 과정을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36개월까지를 이제 큰 틀에서 딱 잘라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를 다시 둘로 쪼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6개월까지 한 통으로 볼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18개월까지. 그러니까 한 살 반, 돌잔치하고 한 6개월. 근데 이것도 이제 또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이제 한 20개월, 뭐, 또 빠른 애들은 15개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유니크하고 아주 특정적으로 자기를 돌보는 주 양육자하고 관계를 맺는 때예요. 그 사람이 자기 세계의 전부처럼 느껴지는 시기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편안한 느낌, 또 내가 불안할 때 나를 그 사람이 돌봐줬던 그 돌봄의 손길, 목소리, 냄새, 그걸 통한 신뢰감, 그런 거를 그때 1차적으로 만드는 시기예요. 그게 바로 애착, 어태치먼트입니다. 유대감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기본적 신뢰란 말로도 표현하고요. security, 안전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초기 18개월까지 기초가 쌓여진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18개월부터 우리 아이들이 막 다니죠, 이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한 애들도 있어요, 이때부터 이미. 12개월 때부터 걷기 시작하니까요. 세상을 탐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탐색한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의 이제 갈등이에요, 사실은. 한 가지는 호기심이라고 하는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리모컨은 뭘 하는 거길래 엄마가 단추만 누르면 자꾸 화면이 바뀌지? 리모컨 만져보고 싶다. 호기심이에요. 동시에 처음 보는 거예요. 저거는 뭘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충돌하는 시기가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다. 그런데 이 시기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 그 이전 18개월 동안에 갖게 된 엄마와의 신뢰감과 놀랐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의 안정감과 그리고 따뜻했던 그 느낌을 통해서 전해지는 자기 신뢰,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진 애착 경험을 통해서 액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호기심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세상으로 나갔다가 놀라는 일을 당해요, 진짜로. 뭘 잘못 만져서 감전을 당하거나 뭘 잘못 만져서 쏟아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거나 아빠한테 혼나거나 이런 놀라는 일을 당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데가 있다. 나를 위로해주고 챙겨줄 수 있는 존재가 나에게 존재한다. 라는 걸 마음속으로 품고 그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 그 돌아가서 그 안전기지에서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이 경험을 하는 시기가 바로 18개월, 36개월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는 여전히 불안해해요. 유치원을 못 가요. 그래서 자꾸 아이를 비난하지 마시고 본인을 비난하지 마세요. 아이들마다 다 기질이 달라요. 굉장히 아웃고잉하는 스타일을 갖는 아이들은요. 24개월 때 벌써 두려움 없이 세상을 탐색합니다. 어떤 친구는 기질적으로 좀 소심하고 겁이 많고 자꾸 억제를 하고 통제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런 아이들은 한 만 4돌은 돼야, 그리고 많은 경험이 쌓여서 이제 좀 안심이 되네. 이럴 때 또 탐색을 하고 유치원 적응을 하고 어린이집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24개월에 했다고 우리 애는 대단한 애다. 48개월 했다 우리 아이는 좀 모자란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차이예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차이가 됩니다. 걔가 7살, 8살이 되면. 그리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는 너무 나서는구나. 겁이 없구나. 좀 얘는 위험한 요소가 어떤 건지를 잘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불안해하고 완벽주의적이고 항상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야지만 뭔가 하는 아이들은 그 기질을 아시면 돼요. 우리 아이는 좀 불안이 높으니까 좀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미리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변화가 있으면 좀 알려주고 준비를 내가 시켜줘야 되겠구나. 준비만 되면 얘는 또 잘할 수 있는 아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아이에 맞게 도와주시면 돼요. 그걸 절대로 열등하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한테 맞게, 그 아이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36개월까지 이런 애착의 경험이 잘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브레인 스타디를 통해서 연구한 결과들을 잠깐만 좀 소개해 드리면 우리 아이들은 이런 애착을 만드는 또 세상을 탐색하고 사람과 접촉하고 하는 기능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화되어 있다. 사회화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실험 중에 하나가 이 태어난 지 4주 정도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요. 사람 얼굴처럼 생긴 도형에 더 많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생아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걔들이 말도 못하고 뭐 기지도 못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걸 더 많이 쳐다보냐를 보면 돼요. 저기 사람 얼굴처럼 된 그 도형을 훨씬 더 많이 쳐다봐요. 그걸 preference란 말을 씁니다. 선호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신생아 때는 아이 컨택을 갖고 측정한다. 그걸 몇 배 이상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사람에 대해서, 엄마 얼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선호도가 있구나. 예, 타고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어떤 브레인이 액티베이션 되는지를 봤어요. 한 3돌,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된 아이들한테서요. 그래서 fMRI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엄마 목소리를 들었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서 반응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목소리와 유사한 목소리들도 막 섞어서 들려줬어요. 25살 정도의 서울에 살고 있는 다른 여성분들을 모아서 철수야 일로 와, 철수야 일로 와, 이걸 들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도 7개월쯤 되면 우리 아이들은 정확히 엄마 목소리에만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실험자조차도 헷갈리는 정도로 이 목소리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정도의 목소리도 구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흥미롭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마하고의 유니크한 애착을 만드는데 우리 신생아 아이들은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 3세까지의 뇌발달이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뇌발달의 그 시냅스가 최대한으로 만들어지는 시기이고요. 프루닝이 시작되는 시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가장 많이 변할 수 있는 시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뇌 부위에 따라 다 달라요. 그걸 한번 볼까요? 우리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 안쪽에 소리를 듣는 뇌 부위가 있어요. 그게 활성화돼서 소리를 느끼고 그걸 언어적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청각중추, 소리를 딱 느끼는 청각중추는 언제 이 시냅틱 프루닝, 갈치가 일어나냐면요. 6개월부터 시작돼요. 근데 6개월이 태어나서 6개월이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임신기 6개월부터. 그래서 9개월쯤 되면은 소리를 대부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완성이 돼요. 거의 어른 수준으로. 그런데 반면에 전두엽은요. 전두엽, 우리 앞쪽 뇌. 이거는 프루닝이 시작되는 게 4살 때부터예요. 그리고 7살쯤 돼야 제대로 된 프루닝이 시작되고요. 그것도 매시브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 부분적으로 일어나고요. 제대로 일어나는 건 10대 초반이에요. 11살, 12살, 13살. 그래서 한 5년 정도 일어나서 10대 후반이 되면 이제 우리 어덜트, 성인 정도의 시냅틱 네트워크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청각중추는 9개월이면 완성이 되는데 전두엽은 20대나 돼야 완성이 돼? 이거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전두엽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청각중추의 목적은 뭘까요? 왜 9개월 때 만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 있죠? 임신기 동안에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만질 수 있나요? 냄새 맡을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안 되죠. 유일한 게 뭐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아이가 뱃속에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아까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성 목소리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가능할까요? 그때부터 들었어. 어머니가 읽어주는 동화책, 어머니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평소의 대화, 아빠랑 싸우는 말다툼하는 소리, 다양한 톤과 다양한 피치의 엄마의 목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얘가 얘 안에 앉아서. 그러니까 학습이 돼요, 이미. 이게 엄마 목소리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그냥 브레인이 아는 거예요. 청각중추가. 그래서 그 반응이 나중에 신생아 초기부터 나온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하고의 관계, 애착의 관계를 준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각중추가 9개월에 시냅틱 프루닝이 마무리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한목적적인 발달 과정을 거쳐요.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애착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관계 형성의 기본 틀이 만들어지는지, 또 아이들마다 기질이 얼마나 다르기 때문에 애착 형성의 시기도 다를 수 있다는 거,